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오산곰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오산곰님이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예, 여보세요? 오산곰님.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많이 바쁘시죠? 그러게요, 많이 바쁘네요. 아이고, 그래도 바쁜 게 좋은 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 벌어야죠. 맞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이렇게 또 자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대략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대략 한 15년 전쯤에 제가 어떤 교회의 수련회를 따라감으로 인해서 시작됐던 하나의 사건 이야기. 은근히 그 정도 되겠습니다. 교회 수련회 갔다가 겪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오산곰이에요. 자, 시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15년쯤 된 이야기고요. 믿기시진 않겠지만 제가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정말 열혈적인 신자는 아니지만 진짜 가끔 한 번씩 뜨문뜨문 가게 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 당시 그 교회에서는 그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동네에 있던 교회들을 초청해서 수련회를 열어주던 그런 교회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해 또 여김없이 수련회가 열리게 되었고 저는 그때가 20대 중반쯤이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 스텝으로 참가를 하게 됐고 그래서 시골 어느 마을에 있는 분교로 가게 됐다. 분교로 가게 됐고 그 분교 위치가 근처 한 4-5km 안에 민가가 없어요. 앞에는 진짜 왕복 차선에 그런 도로만 자그맣게 깔려 있고 학교 건물 하나, 체육관 건물 하나 그리고 특이했던 건 그 학교 운동장에 통신사 기지국 차량이 있었어요. 아무리 시골이다 보니까 도시 같으면 빌딩 옥상에 그런 기지국도 설치하고 할 텐데 너무 시골이다 보니까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 학교 운동장에 차량으로 그렇게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분교 쪽에 수련회를 가게 됐고 수련회를 가서 제가 거기서 맡은 역할은 아무래도 그 학생들의 수련회긴 하지만 학생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되게 깔끔하고 착하고 귀여운 애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되게 불량스러운 애들도 있고 그런 애들이 왔을 때 좀 선도를 해주는 그런 쪽의 역할을 하게 됐고 그래서 첫날 그쪽으로 도착해서 여기저기서 막 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쪽에서 다 아무 문제 없이 시작이 됩니다, 행사가. 첫날은 아무래도 오후에 다 집결을 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인트로 행사만 하고 첫날은 저녁에 그냥 기도회 끝나고 다들 잠을 자러 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좀 급연차에 그런 욕구가 있다 보니까 그 학교 운동장을 거쳐서 구석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 통신사 기지국 차량 쪽으로 제가 가게 돼요. 그 뒤에 조그만 공터같이 공간이 있었거든요. 공간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가는데 어떤 여자들이 숭숭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조용히 듣다 보니까 어떤 내용인가 하고 들어보니까 너는 걔 봤니? 나는 걔 봤다. 이제 우리 어떡하냐? 이거 계속 할 수 있겠냐? 작년에도 우리 여기로 왔지 않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수군거리는데 그해 저는 거기를 처음 갔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예 수련회 참가 자체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궁금해서 더 들어볼까 하는데 아무래도 그닥 저랑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흡연을 하러 나왔고 하다 보니까 진짜 그 운동장을 거쳐서 정문을 나가서 도로 바깥까지 나가서 한 대 피고 한 바퀴 삥 돌아서 들어왔는데 그 기지국 차량 뒤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무도 없는데 그쪽을 딱 한번 쓱 아무래도 그 공간이 외지다 보니까 거기에 또 혹시 저처럼 흡연 욕구를 못 이긴 애들이 있을까 봐서 한번 찾아서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쪽에서 갑자기 머릿속에 어떤 그 여자 목소리가 들려요. 오빠 나야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 전에부터 계속 이상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거 또 시작인가 또 시작되는 거구나 해가지고 그래서 네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맞느냐 속으로 이야기를 해봤죠. 그랬더니
나야 오빠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게 맞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머릿속으로 울림이. 그래서 평소랑 똑같이 그쪽으로 소리가 울리는 쪽으로 다가가서 눈을 지그시 감고 이제 너의 이야기를 들려줘라. 나를 불렀으면은 뭔가 할 얘기가 있어서 불렀을 거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줘라 하고 딱 눈을 감았는데 제가 눈을 감고 보게 된 그 장면에서 나를 불렀던 그 목소리가 누군지 정확하게 기억이 났어요. 예. 그 교회를 제가 어린이 시절부터 동네에 있던 교회다 보니까 매우 어린 시절에 한번 다녔던 기억이 있던 교회였거든요. 그때 그 교회에서 저보다 딱 2살 어렸던 어떤 여자애가 있었어요. 이 여자의 이름을 유경이라고 할게요. 네, 유경이. 유경이라는 애가 정말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그 교회를 처음 갔을 때부터 되게 거의 친오빠처럼 따랐던 그 여자아이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 꿈속에 보인 그 여자아이의 모습이 그 아이랑 믹스가 되면서 기억이 정확하게 나더라고요. 근데 꿈속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면은 그 교회에 목사님이 계십니다. 교회 규모는 좀 컸는데 네. 그 교회 목사님이 사별을 하시고 혼자 운영을 하시던 그런 교회였고 부목사님은 몇 분 정도 계시는데 그 담임 목사가 교회를 약간 쥐고 좌지우지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셨고 네. 그런 목사님이 사택이 있어요. 사택이 있는데 그 사택이 아무래도 목사님이 사별을 하시다 보니까 새벽 예배 같은 걸 준비를 하실 때 뭐 음료수라든가 뭐 다과라든가 이런 거를 미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 교인들이 차례대로 순번을 돌려가면서 새벽 일찍 가가지고 준비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 그러니까 집사님이 순번이 됐는데 그 어머님이 몸살이 나셔가지고 이 유경이라는 아이가 가게 됩니다. 그 목사님 사택으로. 그쪽에서 그 목사님의 다과상을 챙겨드리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날 일어나 계셨던 거예요. 되게 일찍 일어나 계셨고 그러면서 이런 거는 그 어린 청년들까지는 올 필요 없었는데 하면서 그냥 가볍게 차나 한 잔 마시고 나가자 하면서 목사님이 차를 준비하시더라는 거예요. 예. 목사님이 차를 준비하셔가지고 아무래도 교회라는 시스템이 목사가 무엇을 먹자, 뭘 하자, 뭘 했을 때 다니는 성도 입장에서 거부를 하기가 되게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그래서 같이 녹차를 한 잔 마셨답니다. 마시고서는 거기서 기억을 잃어요. 거기서 기억을 잃었고 정신을 차렸을 땐 그 목사에게 안 좋은 일을 당한 상태로 정신이 일어났답니다. 그 목사의 정체는 그 당시까지도 아무도 몰랐고 그래서 그 자리를 파자마자 도망을 치듯이 어머님한테로 도망을 갔고 그 어머님한테 모든 자초지종을 다 고발을 했답니다. 근데 그 어머님 입장에서는 당연하게도 딸이 너무도 충격적인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그 당일 아침에 뭘 이렇쿵저렇쿵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가지고 하루 정도 그 집에서 요양을 시킨 다음에 목사님 사택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미 그 목사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유경이라는 아이와 그 어머님과 집으로 올 줄 알았던 거죠. 경호원이 문 앞을 지키고 있다랍니다. 경호원이 들어오지 못하게. 오. 목사라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집 앞까지 쫓아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로 도로 되돌아왔답니다. 교회에 나가서 그 평소에 알던 사람들을 통해서 다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라는 분한테 그 교인들이 완전히 세뇌를 당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럴 일이 없다. 우리 목사님은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그런 식으로 세뇌를 당해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오히려 그 가족들을 향해 비난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네. 비난이 시작되게 되면서 이제 갓 20살 되고 21살 그 여자애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는 충격이 엄청나게 컸을 거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컸을 텐데 주변에 아무도 믿어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그것을 받아주는 사람도 없고 들어주는 사람도 없던 거예요. 그게 시간이 한 달, 2달 가면서 데미지는 굉장히 누적이 된 상태였고 그러면서 점점 말을 잃어가고 생각도 잃어가고
그러면서 완전히 백치가 된 거예요. 아무런 자아가 없는 상태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신병원으로 들어간 상황이었거든요.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로 밥도 보호사가 떠먹여줘야 먹을 수 있고 네. 그런 상황까지 된 상태까지 보고 제가 정신이 깼어요. 정신이 깼는데 이게 제가 본 장면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잖아요. 그래서 당장 이것을 내가 뭘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이 행사는 끝마무리 되고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행사는 2박 3일 동안 이루어졌고 3일간의 행사가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가 되고 그 기지국 차량 뒤에 있던 그 여자아이들 둘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 두 명을 제가 따로 찾아가게 됩니다. 따로 찾아가서 혹시 유경이라는 애를 기억을 하냐 물어봤더니 어떻게 아냐라는 질문이 처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여기 되게 어렸을 때도 왔었던 곳이고 매번 나오지 않지만 몇 년에 한 번씩 얼굴은 비추어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사실 그때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고 그때 니들 둘이 얘기한 거를 들었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혹시 지금 유경이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네. 그 해 바로 1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고 그 해에는 정신병원에 있는 것까지 똑같이 일치를 하더라고요. 똑같이 일치를 해서 그럼 네. 어느 정신병원에 있는지 아느냐. 한 달에 한 번씩 자기들이 면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번 달에는 언제 가느냐.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있다가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물어봤죠. 그럼 같이 가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당연히 뭐 아는 사람이니까 같이 가도 상관이 없을 거다라고 해서 일주일이 지나서 그 병원으로 같이 찾아가게 돼요. 네. 일단 병원에 그 어머님이 계속 그 상주를 해가시면서 아이를 수시로 면회 시간대마다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고 병원에서 거의 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집사님은 제가 어렸을 때도 잘 알던 집사님이고 왜냐면 그 어머님이 그 동네에서 그 당시에 슈퍼를 하셨어요. 슈퍼를 하셔가지고 되게 자주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집이었고 해가지고 어머님이 저를 보자마자 예. 한마디를 하십니다. 아, 너였구나. 우리 유경이가 온다고 했던 애가 너였구나.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게 무슨 소린가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 여자애들을 좀 연애를 하고 나서 물리고 어머님이랑 따로 자리를 마련하게 돼요. 따로 자리를 마련하게 돼서 이게 무슨 소리시냐고 아까 뭐 제가 온 거를 마치 올 거를 알고 있었던 듯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백치가 됐던 애가 한 일주일쯤 전쯤에 갑자기 엄마한테 할 말이 있다고 부르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됐대요. 이제 됐어. 오빠가 올 거야. 오빠가 올 거야. 그러니까 이제 됐어. 그러고 잠이 들어서 일주일 동안 깨지를 않는 거예요. 네.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고 그 의사도 이거는 뭐 환자가 본인이 깨어나기를 거부하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뭐 어떻게 약물 처방이나 뭐 이런 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님한테 사실은 이러면서 제가 겪었던 그런 일들 네. 그런 일들을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면 물론 그 전에도 몇 번 그런 일들이 있었고 다 정확하게 들어맞았지만 이게 제가 본 게 무조건 맞다라고 그 당시에 저는 확정을 지을 수 없었고 왜냐면은 그동안은 살아있는 사람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진짜 하나도 틀림없이 다 똑같더라고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예. 그래서 지금은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거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이가 그 지경이 돼서 오히려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이 있을까봐 계속 365일 병원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정말 목사라는 그런 사람을 정말 당장 가서 그냥 얘기하면 찢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건의 당사자도 아니었고 근데 웃긴 거는 그 교인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는 거부를 안 해요.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는 상황이었었대요, 그 당시가. 그러면은 일단 모든 사람이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건 맞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내가 해줄 수는 없지만 해결을 하는데 도움을 줘야겠구나. 네. 평소에도 하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돌아가신 분이 또 나한테 나타난 게 아닐까 싶어서 똑같이 하나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목사님이잖아요. 교회 목사라는 신분을 가지고 힘없는 20대 초반의 어린아이를 그렇게 유린을 한 거잖아요. 이거는 일단 소문을 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소문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교회라는 곳이 보면요. 그 지역 교회 안에 연합이 있어요. 그 연합 본부에다가 전화를 다이렉트로 걸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이런 교회에서 지역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당신들은 대체 뭐하고 있는 집단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 연합 안에서 아무도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연합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목사가 목사 안수를 받은 교단이 있거든요. 그 교단 측에도 자체 감사본부라고 있어요. 자기네 목사들이 부정을 저지르고 부패를 저지르고 뭐 범죄에 연루되고 이런 거를 감사를 외부에서 이런 거를 보고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감사실이 있는데 그쪽에 그 감사를 청원을 하고, 그리고 이 목사가 나온 신학대학이 있어요. 거기 총장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예. 총장실에 전화를 하고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고 이런 목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그 지역, 그 동네에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국회의원 사무실에 찾아갑니다. 이러이런 일이 있고 이 동네에 이런 일이 있는데 당신은 국회의원이라면서 뭐하고 있는 사람이냐. 또 그렇게 여기저기 들쑤시게 되다 보니까 이 성범죄 같은 경우가 원래는 친고죄였잖아요. 네. 친고죄였는데 친고죄가 폐지가 되고 어느 시점부터 그게 인지수사로 바뀌게 된 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신고를 안 해도 그것이 경찰이 인지만 하면은 사건화를 시켜서 처벌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바뀌는 시점이 있었거든요. 그게 그 시점이었던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나고 제가 네. 그렇게 들쑤시고 다니도 그렇게 했던 시점이 그런 시점이었고, 그래서 경찰에서 인지수사가 들어가게 되고, 그러던 와중에 병원에서 전화를 받게 돼요. 네. 깨어났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고 제가 병원으로 찾아가게 됐죠. 그 10년 정도 넘은 시간 동안 얼굴 한번 못 봤던 사이거든요. 저희가 얼굴 한번 못 봤던 사이인데 저를 보자마자 알아보더라고요.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알아봤는데 자기가 저한테 뭔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했던 거는 전혀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통신사 기지국 차량 뒤에서 느꼈던 거는 이 아이가 뼛속 깊이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게 그렇게 저한테 아마 전해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캐묻지 않았어요. 네. 캐묻지 않았고 그 아이에게 얘기를 했죠. 다 들었고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까지 들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되게 다시 깨어나더니 그 전까지는 약간 좀 약하고 그런 아이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시 깨어나서는 성격이 왜 바뀌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깨어나서 성격이 바뀌어서 제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대요. 다 해봤는데 어느 곳에서도 그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준 데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던 거고 그런 것도 동의를 받았던 거고 해서 결국에는 이 아이가 어찌됐든 정신을 차려서 하나씩 회복을 해가는 과정에 있었고, 그러면서 그 경찰이 수사를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수사를 들어갔는데 당연히 대한민국 경찰이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모르니까 당연히 수사를 할 수가 없지만 무엇인가 제보가 들어왔다거나 자기들이 뭔가 인지를 했다거나 또 그런 높으신 분들의 전화를 받는다거나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당연히 범죄가 밝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범죄가 낱낱이 밝혀지게 됩니다. 여기서 참 비극적인 게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들은 거는 한 3명 정도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그 중에 또 제가 아는 다른 피해자도 있었던 거고,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동네는 난리가 나죠.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거의 한 40여 년 된 전통이 있는 교회였고, 이 담임 목사 이 사람이 그 교회에서 20년이 넘게 목회를 하던 분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진짜 모든 사람들이 한바탕 난리가 났었던 그런 사건이고, 이 아이는 이런 사건을 겪고 보통은 좀 삐뚤어지거나 보통은 좀 힘들어서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여자아이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여자아이는 그 뒤로 정말 다른 사람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돼서 정말 공부를 미친 듯이 했대요. 공부를 미친 듯이 해서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TV에서 한 번쯤은 얼굴을 마주했을 법한 사람이 되었고, 오. 공중파 방송국에 말을 하는 직업으로 지금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 아직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라는 곳이 정말 사람들의 아픈 상처를 보다듬고 해줘야 되는 곳인데, 교회라는 곳에서도 참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구나. 그렇죠. 예. 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야, 그래도 오늘도 어찌가 됐건 간에 해결이 돼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이게 또 고구마를 먹은 상태에서 막 안 좋은 결말이었으면 그랬을 텐데, 오늘 그래도 오산곰님께서 한 무서운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오산곰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셨고요. 아직 오산곰님의 첫 번째 이야기를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비 오산곰 또 검색해보시면 나오니까 꼭 사연을 들어보시고, 아, 이분이 왜 이런 일들을 겪는구나를 아마 들어보시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들어보시고, 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오산곰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산곰님의 이야기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오산곰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지금도 많이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또 짬 내서 참여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네. 자,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약 2주 전에 제가 참여하기로 했던 날 참여를 못했잖아요. 맞아요. 갑자기 또 일이 있으시니까. 예. 네, 그 전날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럼 꽤 최근 이야기가 되겠네요. 예, 2주 전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오산곰이죠. 이 이야기도 제가 탁송하면서 겪었던 일의 연장인 것 같아요. 그날도 아침에 탁송을 하기 위해서 집 근처에서 어느 공업사로 찾아가게 됩니다. 일단 출발할 차를 받게 됐는데 그 차가 운전석 아래쪽으로 되게 부식이 심한 거예요. 차가 공업사에 있는 건데 도착지도 강원도 어느 쪽에 공업사였고, 그래서 뭐 부식이야 뭐 그럴 수 있다 치고 어차피 거기서 못 고치니까 다른 데로 보내나 보다 하고 차를 인수를 하고 그 강원도의 어느 대도시로 향하게 됩니다. 일단 이쪽에서 가는 루트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영동고속도로를 올라타서 강원도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로이기 때문에 그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경기도의 어느 쌀로 유명한 도시를 지나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어디라고는 말을 못 드리겠지만. 아니, 왜요? 왜 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요, 그런 이유는 딱히 없고요. 그렇죠. 경기도 이천. 네. 그쪽으로 가다가 휴게소를 지나기 직전에 어느 시점에 제 시야가 확 어두워집니다. 시야가 어두워지면서 다른 화면이 펼쳐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그런 방식에서 아예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 당황을 했는데, 일단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어떤 자동차가 앞에 한 대 있고요. 거기에 어떤 여성분이 한 분 타고 계셨고, 저는 그 앞유리 바깥에서 그쪽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모습이 바뀐 거예요. 근데 그 여성분이 운전석에 타고 있으니까 일단은 혼자 생각한 게, 이게 현실은 아니구나. 현실은 아닌데 이게 내가 자면서 꿈을 꾸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곳에 들어왔구나 생각을 하고 그 여성분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죠. 예. 그 여성분께서 먼 산을 한동안 쳐다보시다가 갑자기 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당신은 누군데 나의 공간에 들어오셨느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본인도 이미 뭔가 자각을 하신 상태에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고,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고 내가 지금 이곳에 왜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에 들어와 있을 때는 뭔가 당신이랑 할 이야기가 있다든가 뭔가 상황이 그렇게 돼서 들어오지 않겠느냐. 뭔가 억울하다거나 그런 게 있고 그러면은 나는 할 수 있는 게 들어주는 것밖에 할 수가 없으니 네. 나한테라도 이야기를 해주면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랬더니 그분께서 그런 분이군요. 그런 분이니까 들어올 수가 있었겠군요 하시면서 저보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느냐. 그랬더니 아마 그러진 않을 것이다. 제가 그랬죠.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내 앞에 나타나지는 않았을 거고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닐 것이다. 당신은 아마 돌아가신 분일 거고 그 공간에 나는 들어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께서 그런 분이시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면 자기 이야기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이야기를 하시죠 하고 이야기가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분은 30대 중반에 북한에서 탈북하신 탈북민이셨어요. 탈북하신 여성분이셨고 남한으로 넘어와서 결혼도 하고 정말 가정을 알콩달콩하게 꾸며가시면서 소박하게 사시던 분이셨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들어오지 않는 날도 간혹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일이 있구나 싶어서 남편한테 하루는 날 잡고 물어보게 됩니다. 자세히 들어보니까 회사가 어려워져서 무급 휴직을 당하신 상태고 집에서 얘기를 못하고 그렇게 혼자 전전긍긍하면서 밖에서 그렇게 돌아다니시던 상황이었고, 북한에서 탈북을 하신 분들 보면 되게 생활력이 강하신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예. 네, 그분도 그게 무슨 고민이라고 그렇게 밖에서 고민을 하느냐. 내가 나가서 일을 하겠다. 그동안 열심히 고생했으니 내가 나가서 일을 하겠다. 당차게 이야기를 하고 그때부터 일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아무런 경력도 없고 한국에 어떠한 인맥도 없는 상황에 30대 가정주부가 편안하게 일을 구할 수 있는 호락호락한 사회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안 좋은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흔히 얘기하는 유흥 쪽으로 빠지시게 되는데, 그렇게 그분은 오로지 유흥을 하면서도 오로지 가정의 평화 요것만 생각하면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와중에 가정도 먹여 살리고, 그리고 여동생도 북한에서 넘어오게끔 그렇게 일도 다 처리하시고 그런 일까지 다 처리하시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와중에 여동생도 한국에 넘어와서 남자친구를 만나고 같이 살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됐는데, 어느 날 그날이 딱 그 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한 손님 테이블로 들어갔는데 다른 일행들은 다 앉아있고 한 자리가 비어있더래요. 그래서 그곳으로 그 여자분을 앉게 하고 그러고 들어오는 손님을 기다렸는데, 그 손님이 들어왔는데 그 손님이 여동생의 남자친구였던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그런 상황이 되면 그 남자가 좀 그 여성분을 피하거나 여자가 남자를 피하거나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럴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자리 자체가.
그래서 그 여성분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참고 있었던 건데 그 남자의 행동이 네. 굉장히 괴팍했던 거예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말 그대로 흔히 얘기하면 처형이 되는 거죠. 그런 분한테 그렇게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성분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네.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는 자기가 뭘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무력감에 시달리면서 그 모든 행위들을 다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날에 그 행위가 끝나고 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이실직고를 다 했더랍니다. 다 했는데 그 현실이 그 여동생도 그 남자한테 되게 굴욕적인 행위들을 많이 당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들은 이 여성분은 본인이 힘을 줘서 탈북시킨 여동생까지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예.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순간부터 자기는 이 세상에 살아갈 가치가 없구나. 나 때문에 동생도 힘들어졌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본인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듦으로 인해서 차를 끌고 저수지 앞으로 오게 됩니다. 결국엔 거기서 목숨을 달리하신 거죠. 아이고. 이미 돌아가신 상태에서 약을 털어놓고 차는 내리막길이니까 서서히 굴러가기 시작하고 예. 그런데 그 건너편 어느 구석에서 낚시를 하시던 분들이 차가 점점 저수지 쪽으로 향하게 되니까 그거를 발견하고 신고를 하신 거예요. 그거를 차가 절반 정도 들어간 상태에서 그 차는 건져 올려지게 된 상황인 것까지가 제가 들었던 이야기고 제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참 속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그 옆으로 다가가서 머리를 좀 안아드리면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은 남자라서 미안하고 해줄 수 있는 게 들어줄 수 있는 것밖에 없어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자기의 모든 하는 자기가 얻고 가겠다. 그 대신 누군가에게는 자기가 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네. 그거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모든 걸 다 해준 거다. 너무 고맙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서럽게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미안하다고 얘기를 계속 하면서 그런 과정이 끝으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분께서는 내 모든 걸 안고 가겠다. 그 대신 당신은 앞으로도 이렇게만 살아줘라. 오. 당신 뒤로 나는 처음부터 봤다.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저한테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돌아가신 분들이 되게 많은가 봐요. 그것들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다 보니까. 네. 그래서 내가 들어줄 수 있는 한 다 들어줄 것이고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다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제발 더 안 좋은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좋은 곳으로 올라가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래서 알겠다. 다른 것들은 자기가 다 보고 갈 테니 자기가 한 말만 지켜가면서 살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렇게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와중에 눈앞이 다시 번쩍합니다. 번쩍해가지고 다시 딱 눈을 떴는데 그 휴게소 옆에 제가 차를 모는 그 상태로 그대로 달리고 있어요. 시간이 1분도 안 지난 거예요. 와, 찰나네. 네. 그 찰나의 순간에 저는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모든 이야기들을 듣고 그렇게 대화를 하고 그런 모든 순간들이 찰나에 스쳐 지나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루틴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또 한 명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이분이 나로 인해서 뭔가 후련함을 얻었다면 나는 그걸로 된 것이다 라고 나름 뿌듯함을 안고 도착지로 향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는 이렇게 하루에 연달아서 뭔가 일어나는 일이 없는데 이날은 이 사건이 있었고 그날 저녁에 또 하나의 기묘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 이거는 아직 완성형은 아니고 아직 진행형인 이야기인데 그래도 끝까지 들려드리면 일단 도착지에 도착하고 나서 다음날 아침 출발하는 오더를 예약을 하고 그 지역으로 다시 이동을 하고 나서 열심히 숙박 앱을 켜서 그 지역에서 제일 싼 숙박업소를 찾아가게 되죠. 이 숙박업소가 되게 크더라고요. 외곽에 있는 숙박업소인데 건물이 한 8층 정도 건물 되는 그런 크기였고 앞에 주차장도 크게 있었고 뒤쪽에는 뭐 텃밭처럼 약간 꾸며져 있는 곳이 있고 근데 그 구석에 그 콘크리트로 만든 창고 하나가 있더라고요. 조그맣게. 그냥 외곽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서 예약한 누구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방을 주는데 그분이 위아래로 살펴보면서 방을 주더라고요. 뭔가 외지인들이 잘 안 와서 그런 건지 싶어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뭐 별 느낌이 없었어요. 방에 들어갈 때는. 들어와서 씻고 알람을 맞춰놓고 너무 피곤하잖아요. 낮에 그런 일들도 겪고 되게 운전도 많이 하고 해서 피곤한데 잠이 들게 됩니다. 되게 온몸이 막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것처럼 되게 간질간질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간질간질거리는 느낌도 들면서 소근소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한 명이 아니에요. 한 명이 아니고 몇 명이 소근소근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뭐지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건가 아니면은 현실로 뭔가 몸에 벌레가 있는 건가 하면서 좀 정신을 집중하는데 이게 소리도 계속 들리고 간지러움도 계속 간지러워요. 그래서 예.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떴는데 제가 침대 가운데에 누워있고 제 몸 양 옆으로 아이들이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것 같은 아이들이 서너 명이 있어요. 순간 정신이 나가더라고요. 이게 지금 내가 뭘 보고 있는 건가? 예. 애들이 왜 내 옆에 이렇게 있을까? 근데 일단 생각을 하기로는 내가 들어올 때 분명히 문을 잠그고 들어왔고 여기가 7층인데 누군가 옆에서 창문을 열고 두둥놈이 들어오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눈을 딱 뜨고 아이들을 쳐다보면서 니들 뭐 하는 거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끼리 또 소근소근 거리는데 이게 이때는 제 귀에 바로 옆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와, 저 아저씨 우리 보이나 봐. 저 아저씨가 지금 우리 쳐다보면서 막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황당해가지고 그럼 니들이 보이니까 니들한테 얘기를 하지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냐고. 그래서 그 중에 또 3명 중에 좀 대장같이 보이는 애가 한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다른 애들은 옆으로 가고 너 옆으로 와봐 했더니 또 말을 잘 들어요. 옆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니들 살아있는 사람들 아니지?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먼저 물어봤더니 어떻게 알았냐고 했더니 나한테 이렇게 나타나는 거면 살아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게 아닐 거라고 했더니 오히려 걔네들이 신기하다 그러면서 그래서 니들이 이렇게 나타날 때는 뭔가 니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사실은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그곳에서 지금 떠날 수가 없는 아이들인 거고 근데 제가 그곳으로 가기 전에 예. 누군가가 자기들을 찾아왔대요. 자기들을 찾아와서 이따가 누가 이쪽으로 올 거고 몇 호실로 들어갈 건데 그쪽으로 가면은 너희들도 나 따라서 올라갈 수 있다고. 근데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본 결과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앞에 차 안에 있었던 그 여자분인 거예요. 오, 예. 그 여자분이 그 아이들을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가신 거예요. 저 사람한테 꼭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소문났다. 그래가지고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자. 뭔 이야기냐 이야기를 해봐라 했더니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모텔이 지어진 그 자리가 원래는 보육원이 있었던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애들 다 학교 가고 되게 한가한 어느 시간에 그 보육원에서 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되게 그 규모가 크기도 했고 근데 보육원이라는 곳이 되게 재정이 넉넉해가지고
방염 설비 다 해놓고 이렇게 튼튼하게 지어진 곳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화재가 삽시간에 번진 거예요. 예. 삽시간에 번지면서 그 안에 아이들이 많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미취학 아동들이죠. 그 시간에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아이들, 그 아이들이 많이 죽었다고 해서 하였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보육원이 헐리는 와중에 아이들의 다 타지 못한 그 유류품들 몇 가지를 그 당시에 그 보육원 원장이셨던 분이 이거를 어떻게 가족들이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그냥 땅에 묻어두고 그곳을 약간 봉인을 해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 모텔 건물 바로 뒤에 우측에 있던 그 조그만 창고 안에 그 밑에 땅에 그게 묻어져 있었던 거고 그 아이들의 물건이었고 그래서 네. 그 아이들은 그곳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자기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그 누나가 아저씨한테 가면은 해줄 거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사전에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냥 이런 이야기만 딱 들어버렸잖아요. 근데 분명히 뭔가 내가 해줄 수 있으니까 나한테 나타난 것이고 나한테 도움을 청하라고 했을 거라고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예. 그러면 일단은 내가 너희한테 도움을 주겠다. 도움 줄 방법을 알아보겠는데 대신 너희들도 약속을 하나 해라. 나랑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괴롭히지 마라. 다른 사람들은 다들 피곤해서 자러 오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나타나면은 얼마나 무섭겠냐. 그랬더니 그렇잖아도 그 아이들의 생각에 누군가한테 도움을 청하고 싶어서 예. 몇 명한테 나타난 것 같아요. 자기들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다들 그냥 기겁을 하고 도망 나가는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라. 일반 사람들은 너희들이랑 대화를 할 수도 없고 너희들을 제 눈으로 볼 수도 없다. 네. 내 약속 지킬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저씨랑 하는 약속은 지켜주겠다. 그 대신 너무 오래는 안 될 것 같다. 자기들이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그 새벽에 그 사건은 마무리가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모텔 사장님을 한번 뵈야겠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을 뵈러 1층으로 내려가는데 그 시간에 딱 사장님이 또 나와 계셨더라고요. 사장님한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야기를 해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나왔고 이런 상황인데 혹시 아시는 거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네. 갑자기 모텔 사장님이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개잖아요. 알고 보니까 지금은 모텔 사장님이 되신 그분이 그 보육원 원장님이셨던 거예요. 아. 그 원장님도 그 아이들한테 너무 죄스러워서 그 자리를 떠나지를 못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그래서 전직 원장님이지만 원장님한테 아이들이 나한테 이렇게 도움을 청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다 들으니까 원장님이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 그 아이들을 좀 도와줘라. 그 원장님이 되게 지금까지 몇 번 그런 시도를 했대요. 시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무속인 분들도 불러보고 굿도 해보고 그랬는데 전부 소용이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다. 그 대신 그런 뭔가 도움 줄 그 상황이 생기면 이 모텔에서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무슨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다 양해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모텔 사장님은 그거는 다 자기가 감내할 테니까 아이들만 좀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사장님이랑 이야기를 마무리를 짓고 저는 그 다음날 일을 하고 저녁쯤에 저랑 어릴 때부터 되게 친구였고 근데 현재는 무속의 길을 겪고 있는 동갑 여자 사람 친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디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알아봐야 될지도 감도 안 잡히고 해서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더니 흔쾌히 나와줘서 술을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한동안 연락 안 하다가 했기 때문에 제가 뭐 밖에서 그런 일들을 겪고 다니고 이런 것들을 걔는 전혀 몰랐거든요. 뭐 그동안 이런 일이 있었고 오늘도 이런 일을 겪고 이야기를 하고 딱 네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자기가 도움은 줄 수 있대요. 그러면서 좀 의미 있는 말을 한 게 뭐냐면 자기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그런 요식적인 행위들은 다 해줄 수 있다. 다 해줄 수 있는데 네. 자기는 지금 보이는 게 있대요. 그래서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그 아이들과 저와 연결된 뭔가 그런 끈같이 그런 뭐 연애 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보인대요. 인연의 끈 같은 그런 게 보이면서 네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네가 그 자리에 없으면 안 된다고. 네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아이들이 올라가는 것까지 다 봐줘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거는 내가 다 봐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내가 며칠 안으로 다 준비를 해서 연락을 주겠다. 한번 날 잡고 한번 움직여보자라고 네.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지금은 그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해결이 되었다거나 어떤 일들이 벌어진 건 아니고 기다리고 있는 또 현재 진행형이네요. 예. 와, 근데 오상검님이,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왜 귀신의 말을 그렇게 들어주냐? 아니면 혹은 그렇게 한다고 뭐 이득되는 게 있느냐? 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득이 된다고 해서 도와주는 그런 개념의 마음이 아니신 것 같아요, 오상검님은. 이득이라고 하면은 제 마음에 답답함이 없어지는 게 저한테 좋은 것 같아요. 그것만이라도 된다면 이렇게 들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오상곰님 자체가 너무나 선하신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것 또한 하나의 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는. 일단 제 눈앞에 뭔가 보였고 네. 뭔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그 돌아가신 분 입장에서도 되게 큰 용기를 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네. 아이고. 근데 그 소리를 들은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상곰님께서 아직까지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다를 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기묘한 일들을 겪으면서 계속 지금 현재까지도 지내고 계신다라는 거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그런 사연이었던 것 같고요. 너무나 그 선함이 느껴지기에 항상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능력을 이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진짜 바르게 사용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능력이 왜 오상곰님에게 그런 능력이 주어졌을까를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하라고 주어진 게 맞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못해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또 바르게 잘 가고 계신 것 같고 정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응원하게 되고 오상곰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항상 오상곰님의 이야기가 올라왔을 때 또 선한 댓글 많이 보이더라고요. 선한 댓글 많이 그런 또 영향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또 오랜만에 시드무에 찾아와 주신 바로 뭉뭉 백뭉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백뭉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또 오랜만에 찾아와 주셔서 바쁘신 와중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원래는 제가 저번 시장 끝때 말씀드렸던 이제 제가 내림 받는 도중에 들었던 무서운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또 바뀌었나요? 급하게 좀 바꿔봤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 이야기를 못하지 않을까 했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 일이 좀 생각보다 빨리 끝났고 예. 네, 허락도 해줬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일이십니까? 백뭉입니다!
오늘은 제가 내림을 받은 직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거고요. 먼저 이야기에 앞서가지고 저의 내림을 도와주신 선생님을 앞으로 이제 탱아 선생님이라 부를게요. 이제 탱아 선생님 댁에서 3일 정도 있으면서 정리할 거 정리하면서 배울 거 배우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네. 이제 이것저것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3일차 밤에 다음날 집에 가려고 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할저씨께서 나타나셔서는 이제 이번에 제가 내림받은 신령님을 그냥 앞으로는 계속 쭉 할머니를 할게요. 편하게. 할머니께서 며칠만 여기서 더 지내다 가자고 하셨다면서 짐을 싸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 있냐고 여쭤보니까 누군가를 보고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외에는 할저씨도 못 들으셨대요.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알겠다 말씀드리고 짐 싸려던 거를 멈췄고요. 이제 저를 항상 도와주셨던 선생님을 앞으로는 또 화마 선생님이라 할게요. 화마 이야기에 나오셨던 선생님. 화마 선생님이랑 이제 탱아 선생님이 계신 방으로 가서 방금 있었던 일을 설명드리니까 탱아 선생님께서 내일 자기가 받을 손님이 있다고 이제 그 손님 집안에 대해 가지고 화마 선생님이랑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아마 그 집안을 봐라 하신 것 같다면서 하시고는 이제 그 집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탱아 선생님이 애동 때부터 네. 탱아 선생님의 신어머니를 따라서 그 집안에 같이 다녔고 연수로는 40년 정도 그리고 그 신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탱아 선생님이 전적으로 맡으신 게 20년 정도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어가시더라고요. 이제 탱아 선생님이 내림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여서 연도를 정확하게 기억하신대요. 받은 연도라서 1980년이었다 하셨고요. 자신의 신어머니한테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한 아주머니가 찾아왔고 그 아주머니가 자신의 남편이 얼마 전에 객사를 당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일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장을 잘 치렀고 49제도 잘 준비하고 있는데 요즘 계속 꿈에 찾아와서 아주 무서운 얼굴로 자신을 계속 쳐다본다고. 예. 그래서 이제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아마 무엇인가 억울해서 그런 것 같다면서 이제 천도제를 해야 된다는 소리를 들었고 용한 사람을 찾다 보니까 그 신어머니한테 왔다면서 천도제를 부탁한다 하셨대요. 이제 신어머니는 알겠다 하셨고 먼저 아주머니를 상대로 이런저런 행위를 해봤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대요. 예. 그 후 아주머니 집에도 가보고 장지에도 가보고 뭐 타지에 살고 있는 아들한테도 가보고 이런저런 진단을 했는데 문제되는 게 하나도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남편의 혼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고 나를 잡아서 굿도 진행해봤는데 남편분은 나타나지 않았고 그 어떠한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제 신어머니랑 탱아 선생님은 갑작스레 이제 남편이 돌아가셨으니까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고 결론을 내리셨고 아주머니한테 자신들이 봤을 때는 문제되는 게 없다. 아마 심리적인 요인이 큰 것 같다고 설명을 드리고 그래도 혹시나 자신들이 못 보는 걸 수도 있으니까 다른 무당들을 찾아가봐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는 정말 용하다고 해서 온 곳에서 문제 없다는데 다른 직관들 뭘 알아내겠느냐. 아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기 마음이 안 좋은 게 맞는가 보다라고. 근데 그 아주머니가 근데 이 마음이 좀 편해지게 그러면 예. 형식적인 천도제만 해줄 수 없느냐 물어봐서 아주머니 마음이 편해질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드리겠다고 해서 그 제사에 필요한 물건 비용만 받으시고 천도제를 해드렸대요. 천도제 진행 당시에도 역시나 남편분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저 형식적인 군만 하고 마쳤대요. 그런데 이제 며칠 지나서 그 아주머니가 신어머니 신당에 다시 찾아오셔가지고는 남편이 이제 꿈에 안 나온다고 너무 고맙다고 진짜 자기 심적인 문제가 컸나 보다면서 뭐 연거푸 고맙다 하시더래요. 이제 그렇게 인연이 닿기 시작했고 20여 년 정도 시간이 흘렀대요. 그 사이 이제 아주머니의 외동 아들, 그 아들을 똘비라고 부를게요. 이제 똘비는 장가를 가서 아들 셋을 낳았는데 축구 때문에 연도를 정확하게 기억하셨고 예. 2002년에 똘비의 첫째 아들이 막 20살이 되었고요. 둘째 아들은 18살, 막내가 정말 늦둥이 100일도 안 된 아들이었대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는 한참을 말을 잊지 못하시더라고요. 탱아 선생님이. 그러시다가 힘들게 말을 떼시는데 2002년부터가 사고의 시작이었대요. 2002년 첫째 아들이 당시 막 20살이 됐다 했잖아요.
그의 큰 교통사고로 인해서 명을 달리하게 됐대요. 매해 신년 운세도 보고 못해도 그 집안 전체를 아무리 못해도 두세 달에 한 번씩은 꼭 봤다 하셨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어떠한 사고수든 뭐 문제될 만한 살이든 아무것도 뭐 보이는 게 없었는데 예. 하루아침에 명을 달리 하다 보니까 이제 탱화 선생님이랑 신어머니는 이상하게 생각을 하셨지만서도 뭐 모든 걸 알 수는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었는가 보다 생각하고 이제 안타까움에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천도제를 하면서 명복을 빌어줄 수밖에 없었대요. 근데 또 천도제를 했는데 예. 첫째도 혼이 안 나타났대요. 사실상 그렇게 객사하고 천도제를 하면 이제 좀 잘못된 무당이 아니고선 어지간해서는 다 오거든요. 마지막 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도 안 왔대요. 있는 그대로 똘비네 가족들한테 설명을 드렸대요. 근데 또 이전과 똑같이 자신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인지 이제 계속적으로 천도제나 무속적인 일을 해달라는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계속은 명복을 빌어주겠다 하시고는 그 뒤로 계속 뭐 불러도 보고 풀어보려고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도 뭐 딱히 첫째가 나타나거나 이런 건 없었대요. 그냥 그저 그 명패를 두고 그냥 명복을 빌어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시간이 다시 2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둘째가 20살이 되었고 역시나 둘째도 그 20살이 되던 해에 교통사고로 명을 달리 했답니다. 역시나 뭐 이전 그 첫째 아들 때처럼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도 않았고요. 정말 하루아침에 그냥 비명 행세했대요. 이때부터는 이상하죠, 조금. 그래서 탱화 선생님이랑 신어머니께서는 이제 다른 일을 다 제쳐두고 이 집안에 완전히 전념하셨대요. 이제 풍비박산난 집안 케어해가면서 무엇이 문제일지 집안의 업, 조상업, 뭐 벌전 모든 걸 알아내보려고 했는데 역시나 아무것도 알아낼 수 있는 건 없었다 하시더라고요. 그 어떤 것도 찾아낼 수 없었고 그 사이 진행된 둘째의 천도제에서는 역시나 둘째도 안 나타났고요. 정말 모든 걸 바쳤다 할 만큼 문제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답이 안 나오더래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신어머니께서 이제 탱화 선생님한테 넌 볼일 보라고 하시면서 가끔 부탁하면 그냥 그때만 좀 도와달라는 말에 당시 탱화 선생님의 자녀분들이 입시생이셨다 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지쳤대요. 진짜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뭔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도망치듯 손을 떼셨대요. 그렇게 손을 떼기 시작하던 2005년 어느 날 이제 신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비보를 듣게 되었고요. 급히 달려간 병원에서 신장칼을 품 안에 꼭 안고 계시면서 돌아가셨던 신어머니를 만나게 되었다 하시더라고요. 어느 한산에서 신장칼을 품 안에 꼭 안으신 채로 누워 계신 상태로 발견이 되셨대요. 그 후에 당연히 그렇게 되면 옛날에도 그렇게 부검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사인은 그냥 동사, 말 그대로 급성 심근경색, 뭐 실족사로 인한 외상으로 인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그냥 고의 가신, 그냥 동사밖에는 설명할 수 없을. 갑작스레 명을 달리 하셨고 그 어떤 병명도 없이 그렇게 돌아가셨다 하니까 탱화 선생님은 이게 정말 말이 안 된다. 네. 저 뭔가를 찾다가 화를 입으셨다 생각하시고는 탱화 선생님도 그 후에 모든 일을 접어두시고요. 정말 모든 걸 다 쏟아 부어가지고 똘비네 집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셨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역시나 알아낸 건 없었다고. 그 신어머니를 이제 불러도 보고 위령도 해보고 똑같이 다 해봤는데 신어머니조차도 안 나타나시더래요. 네. 그리고 꿈에서조차도 안 나타나셨다고. 그렇게 또 속절없이 시간만 흘렀대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똘비 집안이랑은 연이 끊기다시피 하다가 결국은 뭐 연이 끊겼고 탱화 선생님도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일상으로 돌아가셔야 했고요. 뭐 어떤 방법을 취해도 신어머님은 역시나 나타나지 않으시니까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물 흘러가듯이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2020년이 되었대요. 이제 하루는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더래요. 받아보니까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고 곧장 바로 자신이 똘비라고 소개를 하더래요. 어렵게 수소문해서 다시 연락하게 되었고 연락한 이유는 자신의 막내가 귀신이 보인다고 하더래요. 예. 그런데 항상 둘의 귀신만 보인대요. 다른 귀신이 보이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귀신의 형상을 설명하는 모습이 첫째와 둘째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더래요. 다른 문제는 없이 그냥 그저 갑자기 나타나서 한참을 지켜보다가 사라진다고. 근데 이제 그때가 20년도가 막내가 이제 곧 20살이 되기 직전이었어요.
20살이 되기 한 2년 전인가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살에 첫째랑 둘째가 떠났다 보니까 이게 뭔가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역시나 아무런 성과가 없었고, 막내는 그 귀신 둘이 보인다라는 말이 점점점 빈도가 늘어나면서 일상생활이 정말 힘들어지다가 결국에는 학교까지 그만 다니고 정신병원까지 입원을 했대요. 전화를 한 요지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는 아니고 혹시 그때 시어머니께서 마지막에 그리 가시면서 알아내신 게 있냐고, 혹시나 알고 계신데 너무 큰일이라서 손 떼신 거냐면서 알려주실 수 없냐 막 매달리시다가, 참 사람들은 다 똑같은 것 같대요. 이제 탓을 하죠. 또 당신들이 우리한테 뭔 짓 한 거 아니냐고. 그러다가 또 살려달라 했다가 우리 막내, 그러더니 또 똘비의 아내가 전화를 받고더니 똑같이 살려달라 하다가 또 니들이 한 거 아니냐. 솔직히 너무 상대하기 싫었는데 어찌 또 이리 자신을 찾아 이제 태화 선생님을 찾아낸 것 자체가 운명이라 생각이 들었고, 네. 혹시나 이 일이 풀리면 정말 마지막으로 자신의 시어머니를 한 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제 자신의 마지막 응어리라고 생각하는 거를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전화로는 이제 대화가 힘들 것 같아서 계시는 거 알려달라 하고 약속 시간을 잡아서 똘비네로 향하게 되었대요. 네. 이제 바라지 분들 몇 분이랑 대동을 했고, 똘비네한테 그때 있었던 일 그 이후로 자신이 얼마나 노력해서 이래저래 알아봤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이제 도망가듯이 당신들이랑 연 끊었는지에 대한 사정 등을 설명해가면서 오해를 풀어나갔고, 그러면서 자연스레 오해가 풀리면서 이제 그 집안을 다시 살펴봤죠. 막내도 만나서 이제 문제를 알아내려고 했는데 혹시나 아무것도 없었고요. 심지어 막내 눈에는 그 당시 옆에 지금 형들이 있다고 했는데 태화 선생님한테는 그 귀신들이 안 보였대요. 빙의가 되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 기운이 묻어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너무 깨끗했대요. 그래서 태화 선생님이 혹시 뭔가 자기가 못 보나 싶어서 다른 무당들한테도 도움을 요청해서 봐달라고 했는데 다른 분들 역시나 태화 선생님이랑 같은 의견이었대요. 심지어 타 국적의 영매사분들한테도 부탁을 해봤대요. 봐달라고. 근데 누구나 똑같아요. 뭐 없다고. 쟤 그냥 정신병이라고. 그렇게 또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가지고요. 막내는 결국 20살이 되었어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어쨌든 그냥 절이든 교회든 당신들이 믿는 종교로 가서 그냥 일단은 지내자. 20살. 네. 거기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면 정말 막을 수 없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불교를 믿었던 집안인 똘비네는 막내를 한 사찰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내는 절에서도 역시나 형들이 계속 보인다고 했는데 뭔가 심적으로는 점점 안정을 찾아갔대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후로는 무당이나 영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을 대동해서 외부로 며칠씩 외출할 수 있는 상태까지 보존이 되었고 결국 20살은 무사히 지나가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제 괜찮아졌나 보다 싶어가지고 집으로 가서 생활을 하다가 결국 21살 때 6개월 정도 입원할 만한 사고가 발생을 했다 했고요. 또다시 이제 퇴원 후에 절과 또 밖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을 하다가 지금까지 시간이 흘렀대요. 네. 이제 주기적으로 막내를 보면서 케어를 했고 이제 제가 원래 집으로 가기로 한 날에 다시 한 번 더 보기로 한 거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태화 선생님께서는 아마 내림을 진행하면서 저의 할머니께서 태화 선생님의 문제를 보신 것 같고 내림에 대한 보답으로 무언가를 답을 찾아주시려고 똘비네를 보고 가라 하신 것 같다고. 네. 일단 내일 상황 보자고 해서 알겠다 말씀드렸고 집에 연락을 해서 상황을 설명했고요. 이제 그날은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날 점심이 조금 지나서 이제 똘비네가 오더라고요. 이제 똘비 아저씨 그리고 아내분 어머님 그리고 막내 이렇게 오셨고요. 첫 만남 때는 저도 뭐 역시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이제 저랑 지인들이 누군지를 소개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있다 보니까 태화 선생님이 마당에서 준비 다 되었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당에 나가보니까 작은 붓상이 준비되어 있었고요. 막내는 정말 익숙하게 상 앞에 자리를 잡아 앉더니 바라지 분들이 막내한테 부적옷을 입히고 굿이 시작됐고요. 그렇게 굿이 한참이 진행이 되었는데도 역시나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날은 그리 끝을 내고 다 같이 저녁을 먹고 각자 배정받은 방에서 잠을 청하기로 했거든요. 이제 전 자기 전에 나가서 담배를 한 대 피고 있었는데 막내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기도 한 대 펴도 되겠냐 하길래 편하게 해라. 상하관계도 아니다. 그냥 편하게 해라. 그렇게 말하니까 연거푸 계속 줄담배만 피더라고요. 이제 그 모습에 제가 너무 짠해서
어떤 마음인지는 알 것 같아요. 이게 정신병이든 뭐든 간에 뭔가 보이는 게 어떤 마음인지. 그래서 막내님 지금도 혹시 형들이 보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보인대요. 자기 좌우로 있대요. 그래서 제가 혹시 정신병원에 계실 때 먹었던 약들 그때 먹어도 보이더냐 물어보니까 그래도 보인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말씀드렸죠. 막내한테. 이미 다른 분들한테 수도 없이 들으셨겠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어떤 것도 안 느껴진다고. 아무리 봐도 이제 마음의 병인 확률이 큰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또 막내분이 솔직히 형들이랑 애정관계가 없을 거 아니에요. 정말 기억도 못할 나이에 둘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번 일 생기기 전에 형들은 뭐 추억이 있었냐 물어보니까 이번 일이 생기기 전에 형들이 있었는지도 몰랐대요. 심지어 막내는 부모님이 숨기고 살으셨다고. 아버지는 사촌도 없고 아무런 가족이 없으셨대요. 어머니도 남동생인 외삼촌분 한 분이 계시는데 외국에 사셔서 막내가 없었다고. 외할아버지도 외할머니도 막내가 초등학생 때 돌아가셔가지고 자신의 형제들에 대해서 들을 일이 없었다고. 사실상 누군가에게 제 형들 이야기를 들을 거라고는 친할머니밖에 안 계셨는데 뭐 친할머니도 계속 숨기셨대. 근데 제가 이때 친할머니라는 말이 나올 때부터 두통이 살짝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친할머니 이야기를 뭔가 계속하는데 뭐라 했는지 기억은 안 나요. 친할머니가 뭐 어떻게 하셨다, 뭐 할머니가 어떻게 하셨다 하는데 이게 두통이 점점 심해지더니 헛구역질까지 막 나더라고요, 이게. 그냥 못 참아가지고 마지막에는 진짜 뭐 안 나오는 구토를 막 했어요. 그러니까 방 안에서 들으셨던 분들이 무슨 일이냐면서 왜 그러냐면서 나왔고 저는 이제 한참을 헛구역질을 하고 난 다음에 진정을 한 뒤에 탱어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다 있는 자리에서. 혹시 이 막내의 친할머니 봤냐고. 아니 살아 계시냐고. 사실상 너무 오래전부터 보셨다 했고 그 어머니를 연세가 대충 추정하기로는 90 중반은 넘으셨으니까 살아 계시냐 물어보니까 옆에 계시던 똘비 아저씨가 아흔이 한참 지나신 분이지만 아직 시골에서 혼자 텃밭 가꾸면서 아주 정정히 잘 지내신다. 예. 우리 어머니를 왜 물어보시냐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막내랑 담배 피면서 이야기하다가 친할머니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때부터 제가 직위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연찮게 제가 급체했는데 그 단어에 아다리가 맞아서 헛구역질 한 걸 수도 있다고. 근데 이상하게 저는 그 할머니한테 신경이 쓰인다. 혹시 뵐 수 있냐 여쭤보니까 가능하다고 내일 당장 가자고 해서 다들 알겠다 하고 막내는 방으로 돌려보냈고요. 이제 나머지 무당분들이랑 바라지분들이 신당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일단 제가 먼저 상황을 정리했거든요. 제 할머니가 며칠 더 묵고 가라 하셨고 막내를 만나서 친할머니 이야기에 직위를 받은 것 같고 이건 그냥 막내 할머니, 똘비 어머니, 그러니까 똘비 아저씨 어머니죠. 연관 있는 것 같지 않냐 여쭤보니까 탱화 선생님께서 똘비의 어머니는 자기랑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받고 그 당시 40년 전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분도 뭐 수도 없이 굿을 진행해봤다고. 근데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지만 정황상 뭐라도 하나가 나왔으니까 예. 일단은 가보자고 말씀을 하셨고요. 다들 오케이 했고 다음날이 돼서 막내 할머님 댁으로 갔어요. 도착을 했고 저를 포함 그 누구도 역시나 보이는 것도 느껴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일단 사전에 있었던 일은 당연히 저 혼자만의 문제였을 수도 있으니까 할머님한테는 아무도 아무 말씀 안 했고 그저 그냥 막내 문제 잡으러 왔다는 식으로만 말했고요. 그렇게 다들 대응했고 할머니 댁에서 최소 하루는 묵고 가는 걸로 일정을 잡았어가지고 그날 이런저런 조사를 하면서 문제를 알아보면서 탱화 선생님도 도와가면서요.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저녁이 되었고요. 네. 이제 할머님이 간만에 집에 사람이 부쩍이는 게 너무 좋다고 이제 마당에서 고기나 구워 먹자는 말씀에 다들 이제 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으니까 문제는 뒷전으로 하고 밥만 맛있게 먹었어요. 또 거기서. 그러다가 정리 다 하고 좀 쉬다가 보니까 또 잘 시간 다 돼서 저는 또 자기 전에 담배를 한 대 피러 나왔죠. 이제 막 불을 붙이고 폰으로 이것저것 보려고 하는데 대문 여는 소리가 들려서 돌아보니까 할머님이 나오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급히 불을 끄고 어디 가시냐 여쭤보니까 텃밭에 가서 내일 아침에 먹을 거리 가져오신다길래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하니까 고맙다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같이 할머님 텃밭으로 갔어요. 이제 시기에 맞는 농작물을 간단히 캐고 할머님이 돌아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허리를 피는데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뭐 시골에 있는 텃밭이었지만 가로등이 많아요. 요즘에는 시골 가면 가로등 많아요. 뭐 어두워서 안 보인다 이런 거는 좀 드물거든요. 요즘 시골. 네.
정말 깡식으로 아니고서는. 그래서 막 한참을 두리번 거리는데 할머님이 안 계세요. 너무 조용하다 못해 벌레 소리도 안 나더라고요, 이게. 예. 근데도 저는 일단은 할머니가 연세가 너무 많으시다 보니까 나이 많은 어르신도 보면 쭈그러 계시다가 일어서면 제일 많이 쓰러지시잖아요, 그때. 그런 것 때문에 혹시나 쓰러지신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텃밭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면서 집 쪽으로 향해서 소리를 질렀죠. 네. 도와주세요. 막 할머님이 쓰러지신 것 같아 하면서 소리를 질렀죠. 그런데 시골 분들 여기거리 심는 텃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사실상. 정말 작정하고 뛰면 2분도 안 되는 거리의 크기들이 대부분이 그냥 먹을 거 심는 텃밭들은.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도 집에서는 아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거 뭐 걸렸다, 잘못됐다 생각을 하고 이제는 제자의 길을 걷기로 했으니까 평소 알고 있던 경문을 읽기 시작해요. 뭐 청상옥경 천전신장, 청상옥경 태열신장 뭐 이러면서 막 읽기 시작하니까 몇 번을 반복을 하니까 풀벌레 소리부터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눈앞에 예. 제 아래를 보는 듯한 두 개의 그림자 형태가 있더라고요. 풀벌레 소리가 나면서 정신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더니 직감적으로 이거 첫째랑 둘째다 싶어서 사전에 들었던 이름을 기억해낸 다음에 이제 가명으로 혹시 똘비네 아저씨 아들 진수랑 근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둘의 그림자 형태가 저를 보는 듯한 고개를 드는 듯한 느낌으로, 그러니까 약간 끄덕하듯이 움직이다가 다시 제 발 아래를 보면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형제로 추정되는 귀신들한테 제가 혹시 지금 내 발 아래 뭔가 있냐 물어보는데 그 두 그림자가 두 귀신이, 그러니까 귀신이죠. 귀신이 할머니 댁 쪽으로 몸을 확 비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동으로 할머니 댁을 쳐다봤고요. 할머님 집 담벼락에 사람 머리 형체 하나가 저 있는 쪽을 보다가 제가 쳐다보니까 급히 싹 숨은 건지 사라지는 건지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전 앞을 봤죠. 그 형제 귀신들이 있는 곳을. 예. 근데 싹 사라지고 뭐 주위에서는 사라졌던 벌레 소리가 다시 나기 시작하더니 제 손끝이 좀 아린 거예요, 계속 뭔가. 그래서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제 손끝을 보니까 양손이 흙으로 더럽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점점 이제 정신을 더 바짝 잡고 여기저기를 둘러보니까 제 발 아래를 제가 판 듯이 막 휘저어져 있더라고요. 여기 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그 자리를 바로 파보려고 했는데 할머니께서 갑자기 나타나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받으신 할머니, 혹시 헷갈리실까봐 그만하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여기 뭐 있는 것 같다, 그거 알려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신 거 아니냐, 다시 한번 그만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뭐 있는 것 같다, 지금 빨리 봐야 될 것 같다 이러니까 지금 너 그거 파면 죽는다 이러시는 거예요. 예산 일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알겠다 하고, 그럼 가서 알리는 거 괜찮냐 여쭤보니까 일단 아무렇지 않게 들어가서 자리에 누워라 하시더라고요. 다시 알겠다 말씀드리고 집으로 향해서 이제 곧장 선생님들과 바라지 분들이 계시는 방에 제 자리에 조용히 누웠고요. 이제 제 신령이신 할머님의 말씀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금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3인칭 시점이 되더라고요. 말 그대로 그냥 접신이 된 거죠. 이제 할머니께서 아주 나지막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다들 듣기만 하라고.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내일 확인만 할 거라고. 탱화 선생님이랑 탱화 선생님 일행들은 막내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을 데리고 네. 근처 가장 가까운 절에 가서 그냥 며칠 기도 드리고 있으라고. 아마 돌아와야 될 때를 알 거라고. 그 사이 이제 화마 선생님이랑 저는 이제 할머님이 같이 일을 봐주실 거고, 돌아와서는 우리가 하는 행동에 자연스럽게 맞장구 치며 행동해라고. 누구인지 확인은 될 거지만 막내 살리고 싶으면 정말 아무 일 없듯이 흘러가듯이 행동해야 된다고. 예. 그렇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 말을 끝으로. 그 다음에 이제 태화 선생님이 아주 나지막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인지 짐작하시는 게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실 수 없으시냐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정말 작은 소리로 인신공이라고 대답하셨고, 이게 알아듣기 편하시게 인신공양입니다. 다들 터져나오는 탄식을 간신히 참는 듯한 소리를 내다가 다시 침묵만 흘렀고요. 네. 이제 할머니께서 다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나도 지금은 누군지 모른다고. 예. 알아보려고 하는 거고, 이제 탱아니가 이 아이를 제자의 길로 들어설 때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 가슴 속에 있는 가장 큰 응어리를 풀어주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처신 잘하고 대처 잘해라고. 그래야 이제 너의 어미를, 이게 말 그대로 신어머니겠죠.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 수 있을 게다. 말씀을 끝으로 이제 저는 다시 제 몸으로 돌아왔고요.
저라고 말씀드리고 다들 이제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저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다들 그냥 작은 한숨 소리를 내쉬거나 몸을 엎치락 뒤치락 하시다가 한 명 잠들기 시작했고 저 역시도 한참이 지난 후에 잠들었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이제 할머니 말씀대로 탱화 선생님과 일행들은 대충 핑계를 대고 막내를 제외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근처 사찰로 가셨고요. 네. 남은 저랑 화마 선생님은 한 이틀 정도 막내한테 설명을 했어요. 이해를 시켜야죠. 이제 할머니한테 들은 그대로 설명을 했어요. 누군가가 아마 무엇인가를 믿고 있고 그것에 자신의 핏줄을 바쳤고 그로 인한 대가를 무엇인가 받았을 거고 아마 현생에서는 건강이나 금전 등을 얻었을 거고 네. 사후에는 신이 되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막내 너야 당연히 지금은 1순위로 바치려고 하는 거고 아마 누군지 모를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 현생을 떠날 때는 남은 가족 다 바치고 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니까 막내는 당연히 이제 미친 사람처럼 쳐다보지 미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당연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역정을 냈고요. 네. 이제 저랑 하마 선생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틀린 걸 수도 있다. 일단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해보고 막내 네 상태가 그대로면 우리가 틀린 거니까 그때 가서는 가족 전체한테 사죄 들릴 거고 만약 우리가 하는 행동에 너한테 뭔가 변화가 온다면 지금 너만 생각해 하고 다른 가족들도 살려야 되는 거라고. 예.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튿날 마지막에 막내도 수긍을 했어요. 일단 해보자고. 이제 가족들이 떠나고 3일째 되던 날부터 이제 제 할머니의 안내에 따라가지고 막내를 데리고 이런저런 진단을 하고 솔루션을 진행을 했고요. 근데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못해요. 이유는 설마가 바람 잡는다고 누군가 따라 하실까봐. 아, 그럴 수 있어요. 아예 이게 정말 간단하게 설명해도 알아듣는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이거는. 맞아요. 예. 하는 마음에 자세히 설명 못 드리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지만 간단히는 설명을 해야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이제 막내가 수긍한 날부터 3일 정도는 막내를 데리고 몸을 보호하는 비방과 굿을 진행했고요. 이제 4일째 되던 날 문제의 그 텃밭에 문제의 그 자리 앞에 작은 굿상을 차려놓고 이제 화마 선생님이 선창으로 준비한 경을 읽기 시작하면요. 한 구절을 이제 막내랑 저랑 그리고 한 분이 더 도와주러 오셨어요. 제가 네. 급히 불러가지고 다른 무당분 한 분이 총 3명이 후창을 하면서 저랑 다른 무당분은 삽으로 그 자리를 딱 한 번만 팠고요. 예. 막내는 저희가 파는 자리를 향해서 기도를 딱 한 번만 올렸고요. 이제 그 행위를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렇게 한참이 지나다 보니까 사 끝에 뭔가 걸리는 느낌이 났고요. 뭔가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이제 할머니께서 사전에 준비해라고 알려주신 비방, 덫이죠, 덫. 네. 슬 그 위에 올려뒀고 다시 선생님이 선창하고 저희가 후창하면서 그 무당분이랑 저는 흙을 덮었고요. 그 막내는 또 절을 했고요. 그렇게 이제 자리를 메꿨어요. 정말 티 안 나게 메꿨고 꾸몄고요. 그렇게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비방을 끝내고 정리를 하고 숨을 돌리고 있는데 막내가 오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형들이 안 보인대요. 예. 지금 선생님들이 하신 말씀들이 정말 사실인 거냐고. 솔직히 거짓인 건 거고 그냥 잘못 보신 거길 바랬다고. 자기 앞으로 어찌해야 되냐면서 한참을 오열하더라고요. 저는 말했죠.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도 지금은 아직도 누군지 모른다. 근데 네가 안 보인다 하는 거 보니 아마 저쪽으로 반응이 갔을 거고 그럼 이제 저 일행들이 이 집으로 올 거다. 말했다시피 너의 형제들 그리고 네가 지금은 일단 1순위겠지만 끝에는 남은 가족들 데려가려고 할 거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남은 가족들도 살려야 되지 않겠냐고. 너도 중요하지만 끝난 게 아니라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도 저 같아도 아무 말도 안 들릴 것 같아요. 한참 오열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뭐 다 이제 토해냈는지 진정을 했고요. 집으로 가서 탱화 선생님 일행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가족들을. 그날은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딱히. 저희가 먼저 연락 안 하기로 했고. 그리고 정말 다행히 그날 밤에 비가 오더라고요. 오. 아, 완전 범죄가 됐죠. 텃밭 판 거는. 그리고 다음날 오후가 되어서 탱화 선생님이 지금 간다고 연락을 하셨고요. 네. 아, 저희는 정말 사람이 이렇게 긴장을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오. 떨리더라고요, 이게. 아, 그래도 일단은 저랑 파마 선생님은 최대한 빨리 멘탈을 잡고 있는데 막내는 막 애가 거품까지 물러하더라고. 너무 긴장을 해서. 그럴 수밖에 없죠. 일단은 뭔가 보일 거니까. 심지어 이럴 상황을 대비해서 우황청심환도 준비를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진정이 안 돼서 막 찬물도 끼얹고 막 온갖 행동하면서 멘탈 잡게 했고요.
정말 겨우겨우 멘탈을 잡고 이제 태화 선생님이랑 가족들을 기다렸죠. 네. 근데 다행히 좀 약간 돌고 오신 것 같더라고요. 각광부대 가셨는데 저녁쯤에 오셨고 차가 오는 소리가 들렸고요. 왔구나 싶어가지고 마지막으로 막내한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네 눈에도 아마 무조건 보일 거라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남은 가족들 살린다 생각하고 예. 진짜 마지막 힘까지 쥐어짜갖고 버티라고. 그래 말을 하고 신신당부하고 마당으로 나가서 일행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고요. 대문이 열리면서 할머니를 부축하고 이제 그 막내의 어머니 똘비의 아내분이 먼저 들어오셨고요. 그 뒤로 바라지 분들이 들어오셨고 그 뒤로 탱아 선생님이 들어왔고요. 마지막으로 똘비 아저씨가 들어오셨는데 똘비 아저씨 옆으로 둘이가 똘비 아저씨를 노려보면서 서 있더라고요. 예. 막내도 그 모습을 당연히 봤겠죠. 그러니까 제 뒤에서 헉 하는 정말 짧은 탄식을 뱉었지만 정말 다행히도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더라고요. 아버지 오셨냐고. 하는데 제가 배불렀어요, 그때. 그 똘비 뒤로 웬 50대 남성의 귀신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좌우로는 형제들이 있고, 와, 이거 지혜비구나 싶더라고요. 막내 할아버지. 와, 이거 진짜 미친 개사이코다 싶었는데, 어떻게든 멘탈을 잡고, 정말 자연스레 가족들을 맞이했고요. 예. 아무것도 알아낸 게 없다라는 식으로 넘어가면서 그날을 마치고요. 어떻게든. 다음에 보자는 말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고 막내는 다시 원래 있던 절에 간다고 거기로 가는 척 했고요. 네. 그리고 몰래 이제 탱화 선생님이 계시는 곳으로 갔죠. 그 다음부터 이제 준비해놓은 비방들을 이래저래 하면서 피했어요. 당연히 피했죠. 그리고 그 사이 막내 어머니랑 할머니도 모시고 왔어요. 네, 근데 또 탱화 선생님 댁에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예. 이상함을 느끼고 이제 뭐 찾아갈 수 있으니까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하면서 여기저기 기다리고 있으면서 저희는 사실상 텃밭에 놓은 덤만 건드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어느 날 건드리더라고요. 건드렸다는 신호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막내 어머니랑 할머니를 모시고 본래 다른 이름이 있는데 이 굿이 네. 알아듣기 편하시게 이제 역살굿을 진행을 했어요. 역살굿. 네, 몇 번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 이게 뭐 다들 요구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있다가 이제 연락이 왔어요. 똘비한테 병원에서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전신골절 나면서 지금 의식이 없으시다고. 그게 살 맞아서 그런 거예요? 말 그대로 자기가 해놓은 거 역사를 맞은 거겠죠. 와, 예. 어쨌든 이렇게 끝이 나는데 예. 뭐 여기서 다들 의문점이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당신들이 해서 뭔가 당신들이 저주를 내린 거 아니냐. 엄한 사람한테.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아버지라는 존재를 확인을 하고 저 사람이 무엇에 바쳤는지는 알아내지 못했어요. 솔직히 그런 거는. 아, 예. 뭐 어떤 행동을 했고 알아내지 못했고 그거는 저희가 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 할머니께서 안에 내용물이나 이런 거는 아예 건드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보고 했는데 처음에 한 일주일은 그 똘비라는 사람이 경찰서에도 신고했어요. 네. 가출을 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다. 근데 경찰은 일단 전화번호를 좀 연락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락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받아서 그냥 가정 불화로 인해서 그냥 나왔다. 연락 안 받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납치당했다. 저희한테. 예. 가스라이팅 당해서 납치당했다는 식으로 했는데 역시나 그거는 상대방이 경찰서로 직접 이제 안 가더라도 전화로나 이렇게 하면 괜찮다고 계속 괜찮다고 하면 사건화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얼마 안 가서 확신을 하게 된 게 그냥 대놓고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막내한테. 내주고 딱 3년 뒤부터 시작이다. 그 뒤로 교통사고 나셨고요. 그분이. 아마 계속 주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러신 상황인 거고 어쨌든 이야기를 그냥 뭔가 하고 싶어서 했다라기보다는 아직까지도 이런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이쪽 길을 걷고 있다 보니까 예. 오히려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몰랐을 때보다 알고 보니까 너무 많이 보이는 거고 진짜 항상 누누이 말하지만 사람을 그렇게 믿지는 말라고 말씀하고 싶어서. 예. 사람이 무서운 거는 알고 있지만 우리 가족은 대부분 사랑하는 존재, 지켜줘야 되는 존재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게 가족이 적으로 돌아섰을 때가 진짜 비참하고 무서운 거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예. 이 똘비네가 정말 가난했대요. 예. 정말 진짜 너무 가난했대요. 어릴 때. 이거는 이제 막내 어머님한테 들은 건데 그래서 그 막내 어머님이 자기의 시어머니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돌아가고 한 2, 3년 후부터 하던 일이 너무 잘 풀리더라고요.
모든 게 잘 풀리고 아들도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돈도 잘 벌고 그러다 돈 좀 모아서 사업하니까 막 승승장구하기 시작했다. 근데 말 그대로 이 사람이 잘못이 없었으면 역사를 날렸으면 그 사람한테 안 갔죠. 그쵸. 이게 이걸로 예.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했구나를 안 거였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우연찮게 사고를 당한 걸 수도 있겠지만 네. 이런 경우에 정말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도 안 들 뿐더러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안 했으면 저희는 오히려 역으로 뭔가 저주를 내린 게 아니고 자신이 해왔던 행위를 반대로 역으로 돌아가게끔 해놓은 거거든요. 네. 많이들 뭐 시들무에서 들으셨겠지만 저주는 들켜서 돌아가면 배로 맞습니다. 그대로 그냥 돌아가게끔만 한 거예요. 저희는 오히려 역으로 한 건 아니고. 그래도 뭐 욕하실 분들은 욕하시겠죠. 그렇죠. 뭐 근데 이 말을 네. 들었을 때는 누군가를 해하려고 했으면 내 무덤도 파야 돼요. 전 변함이 그렇죠. 없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뭐 실제로 해할 수 없으니까 이런 저주를 좀 내려달라라고 하고 찾아다니고 그걸 또 행해주는 무당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되돌려 받는 거를 대부분 생각을 안 하잖아요. 저 근데 네. 돌비님께 방금 소름이 돋았던 게 원래 오늘 하려고 했던 게 저주해주는 무당 이야기였습니다. 원래. 예. 그거는 네, 다음에 또 들어보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백묵님 또 네네네. 이렇게 찾아와서 이야기 들려주시고 다음번에 또 그 이야기도 한번 정리해서 꼭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백묵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백묵님이 참여를 이렇게 쭉 하시다가 아니면 참여를 잠깐 또 못 하시는 기간도 있었다가 좀 이렇게 반복이 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오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서 그래서 돌비 백묵이라고 검색하시고 첫 번째 이야기부터 쭉 한번 들어보시면 와, 이분도 정말 어떻게 이런 일들을 겪으시면서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레전드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꼭 돌비 백묵 검색하셔서 재생 목록에 들어가셔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